유가가 하루에 5% 이상 변동하는 건 흔하다면 흔한 편입니다. 저번 주에 올해 3월 은행 사태 이후 한 주간 가장 큰 하락이 있었습니다. 유가 하락의 원인은 휘발유 수요 쇠퇴라고 합니다. EIA는 작년 이맘때에도 똑같은 뉴스로 장난질 쳤는데 휘발유 수요가 코로나로 도시 전체가 봉쇄 중이던 2020년보다도 적다는 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작년에는 몇 달 뒤에 슬그머니 데이터를 수정했었지만 현재도 다른 상업기관들의 데이터와 많이 다르다는 의견부터 이맘때면 가격이 더 싼 겨울 등급 휘발유를 받기 위해 주유소들이 일제히 구매를 미루기 때문이라는 등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번 하락은 누군가에 의해 잘 설계된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음모론을 싫어하지만 유가 시장에서 매니플레이션은 하루 이틀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 면에서 가장 최근에 조정이 크게 왔던 6월 말과 상황이 비슷합니다. 저번 주는 중국 중추절 연휴였는데 당시도 중국 단오절 연휴로 중국 증시가 휴장에 들어간 상황이었습니다. 오펙이 감산을 유지하기로 했음에도 표면적인 이유를 떠나 굉장한 부정적인 뉴스가 범람하면서 시장이 원사이드로 찍어 누르는 느낌이었습니다. EIA의 휘발유 수요 데이터가 발표 전에 누출된 건지 아니면 그냥 표면적인 이유일 뿐인지 유가는 EIA 발표가 나오기 전부터 하락했습니다. 납득할 정도로 특별한 이유 없이도 이렇게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섹터에 대한 경험이 적은 투자자들에게는 투자 자체가 회의감을 들게 합니다. 여름 드라이빙 시즌이 끝나면서 휘발유 등 정제품 수요가 줄어드는 시기이고 정유소들이 겨울용 제품으로 전환하기 위해 정비에 들어가는 시기라 굉장히 타이밍이 잘 설계된 느낌입니다. 더욱이 WTI와 브렌트유 사이의 스프레드가 크게 줄어들어서 WTI유의 수출 메리트가 줄었고 특히 다음 주는 수입에 비해 수출이 상대적으로 적은 주에다 정비기간까지 겹치면서 원유 재고가 많이 늘어날 시점입니다. 즉 한 주 이벤트로 끝나기보다 실적 발표 전까지 조정이 이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를 뒷받침하듯이 월스트리트의 앞잡이 신문인 월스트리트 저널은 금요일 장 끝나고 사우디가 증산할 수도 있다는 뉴스를 대서특 필했습니다. 오펙 회담에 초대가 거부됐을 정도로 WSJ의 오펙 관련 기사는 신뢰도가 제로라고 할 수 있지만 기사 내용이 사실이라고 해도 재밌는 표현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사우디는 유가가 너무 오르면 증산할 거라는 대목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말장난 같은 표현입니다. 거기에 유가 얼마나 정확히 너무 오르면이라는 기준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사우디 관점에서 아무리 적게 잡아도 유가 110달러 이하에서는 너무 올랐다고 생각할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10년 전보다 비싼 스타벅스 커피는 불만 없이 마시면서 10년 전보다 싼 가격에 죽는 소리 하는 것도 아이러니합니다. 그리고 기사 내용 중 또 흥미로운 건 사우디의 증산 의지는 이스라엘과 평화 협정 때문이라는 대목이 있는데 주말에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발발하면서 이번 조정이 실제 설계된 것이라면 설계한 세력들에게도 큰 변수가 생겼습니다. 유가의 페이퍼 시장은 피지컬 시장보다 10배는 더 크기 때문에 아무리 수요와 공급이 원칙인 원자재 시장이라도 단기적으로는 얼마든지 매니플레이션이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시장 마음입니다. 멀리 보고 장기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영향이 덜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심리적으로 투자하기 힘든 섹터입니다. 저번 시간에 중국의 경제 지표가 예상을 상회했다고 전해드렸는데 유럽은 이미 침체기라는 말처럼 9월의 제조업 PMI 수치는 급격한 위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 긍정적인 점은 유럽의 쌍두마차인 독일과 프랑스의 서비스업 PMI 수치는 기대보다 좋았고 서비스 회사들이 전달에 비해 더 빠른 속도로 직원 수를 늘리면서 고용지수가 상승했습니다.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소비자 수요가 악화하고 있지만 재고가 거의 바닥이고 가격도 큰 폭으로 하락한 만큼 광범위한 경기 침체가 거의 바닥에 근접한 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9월 실업률은 예상치보다 낮은 3.8%로 여전히 역대급 수치를 보였습니다. 9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는 전달보다 33만 6천 개 늘었는데 이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문가들의 예상치의 2배에 이르는 수치입니다. 미국 시추 굴착기 수는 저번 주에도 미국 셰일의 상징인 페르미안에서 6개나 줄었습니다. 인구 세계 1위 국가 인도의 9월 석유 수요는 작년보다 7.6%나 상승했고 중국은 올해 네 번째 원유 수입 할당량을 발표했는데 올해 수입량이 2억 364만 톤으로 작년보다 14%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사우디 아람코는 11월 유럽과 아시아의 공식 판매 가격을 올렸고 오펙은 중장기 석유 수요 전망을 상승시켰습니다. UAE의 에너지 장관은 현재 가장 큰 걱정이 석유 섹터의 투자 부족이 누적되고 있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런데도 수요를 이유로 석유 섹터는 먼지 나도록 패면서 다른 대형 기술주는 오르는 게 사실 이해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쉐브론의 호주 LNG 작업장 노조가 다시 파업에 들어가면서 천연가스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이스라엘 앞바다에 천연가스와 원유 매장량이 많이 발견되면서 정말 성경에 쓰인 것처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다고 농담처럼 이야기하지만
현재 생산량이 가격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고 중동으로 확전도 예상이 어렵기 때문에 이번 전쟁이 유가에 영향을 미칠지는 의문입니다. 이번 하마스의 도발이 이란의 사주라는 소문과 사우디와 이스라엘 간의 협정을 방해하려는 목적이라는 여러 가지 설이 나오는데 이란과 사우디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직간접적으로 엮이지 않는 한 유가에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조정은 이익 실현과 함께 실적 발표 전에 조정을 주면서 개미 털고 다시 들어갈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생각됩니다. 엑소는 3분기 제품 가격 상승과 함께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언급 다음 날에 엑손이 페르미안 셰일의 가장 큰 손인 PXD를 인수할 거라는 뉴스가 터지면서 복잡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수 합병이 진행되면 기존의 두 회사가 따로 존재할 때보다 시추장 치수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피인수자는 생산량을 늘려서 판매 가치를 올리기 위해 시추장 치수를 과도하게 늘리려는 편이고 인수자는 매장량과 생산량 그리고 카펙스 사이를 최적화하기 위해 시추 장치수를 줄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추 활동이 많은 초대형 기업 간의 합병이고 특히 정유소가 있는 엑소는 본인 정유 처리 용량과 원유 생산량의 관계를 고려해서 차후 페르미안에서 시추 공수가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조정이 올 때마다 저는 단기적인 주가 변동보다 그 회사의 수익성을 고려해보라고 조언합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재무표가 좋으면서 주주환원을 하는 기업들은 현재 유가에서도 어마어마한 수익을 기록할 겁니다. 단적인 예로 9월 한 달간 SU 같은 대형회사부터 OBE 같은 소형회사까지 재무표가 나쁘지 않는 기업은 거의 하루도 빼지 않고 자사주를 매입했습니다. 9월은 유가 상승과 함께 본인 주가도 올랐지만 BT나 CPG 같은 중형 회사들은 그전보다 더 많은 자사주를 매입했습니다. 다시 말해 회사들의 수익은 그 어느 때보다 좋으며 본인 주가가 얼마나 저평가인지 확신에 차 있다는 말입니다. 유가가 극단적으로 폭락하지 않는 한 낮은 주가는 자사주 매입하는 입장에서 단기적으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가가 내려가서 슬프지만 회사들은 여전히 돈을 잘 벌고 있으니 크게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신규 자금이 들어와야 주가가 크게 오르겠지만 수익이 높고 주주환원이 확대될수록 섹터 이미지도 개선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섹터에 계속 남아있을 거라면 욕심을 조금 줄이더라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부채가 적은 주식을 들고 있는 게 더 현명한 전략 같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자사주를 매입하는 회사도 주가가 박살나는 현실인데 그것마저도 없는 회사들은 멘털 관리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9월 25일만 해도 유가가 $150 간다던 JP모건이었는데 불과 9일 뒤인 10월 4일에 유가가 떨어지니까 봐라 내가 수요 파괴 온다고 경고했잖아 내 말 들었어야지 하는 게 이 바닥입니다. 다음 주 되면 또 유가가 $200 간다고 할지 어찌 알겠습니까? 본인 멘털이 약하거나 믿음이 없다면 섹터에 투자하지 않는 게 맞고 본인이 확신이 생겨서 장기 투자한다면 단기 소음에 크게 휘둘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10월 4일 기준 RBC 은행 자료 북미 메이저 종합회사들 기준으로 SU와 CVE가 저평가로 보이고 SU는 저번에 COP의 방해로 인수 발표가 지연되었던 프랑스 토털의 포트힐 자산을 1.7빌리언 달러에 인수할 거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 외 XOM은 PXD 인수 가능성, CVX는 호주 LNG 파업 뉴스가 있습니다. 특히 북미에서 가장 잘 나가는 CNQ를 비롯해서 SU와 CVE 같은 오일샌드 기업들은 30년이 넘는 매장량을 바탕으로 조만간 부채 목표만 맞추면 FCF의 100%를 주주환원에 사용한다고 합니다. 중형 오일샌드 회사인 ATH나 에미즈 인수 소식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는 전문가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외 중소형 회사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표에 나온 것처럼 회사들이 그동안 발표한 주주환원 목표치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북미 대형 업스트림 회사 중에서는 APA, OVV, MRO, RRC 등의 현금 흐름이 좋아 보입니다. 그중에 APA는 장래는 밝지만 남미 해양 유정 개발의 비용이 당분간 지속해서 들어갈 것 같고 OVV, RRC는 여전히 부채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FCF 수익률이 상당히 좋은 MRO도 부채 비율이 조금 높긴 하지만 주가 움직임이 조금 실망입니다. 주가가 1년 동안 많이 떨어졌고 배당이 높다는 이유로 DVN을 고려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위 4개 회사와 현금 흐름이나 매장량 등을 잘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소형 회사 중에는 OB, LOU, BTE 등이 좋아 보입니다. 엑손의 PXD 인수와 CIVI의 페르미안 유전 인수 뉴스 때문에 PR, EST, SM, CPE 등 페르미안 쪽 회사들의 주가도 탄력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EST는 PR에 인수되었고 이 중에는 CPE가 저평가로 보입니다. 유가가 급락하자 에릭누텔은 유가 $80 기준으로 내년도 FCF 수익률표를 다시 업데이트했는데 CPE가 BTE를 제치고 1위를 먹었습니다. WCS 스프레드를 $12.5로 낮게 잡아서 WCS 생산량이 있는 BTE에게 어드밴티지를 줬는데도 말입니다.
지연될 거라던 TMX 공사가 다시 본래 계획대로 운영을 시작할 거라는 반가운 뉴스로 스프레드가 낮춰질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사실 CPE가 BT, CPG, 모비처럼 자사주 메인만 해도 주가가 상당히 탄력을 받을 것 같은데 부채가 상대적으로 많다 보니 앞으로 유가와 CEO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RBC은행은 전 세계 에너지 투자의 베스트 아이디어의 중소형 회사로는 OB, CP, PR, ARX를 꼽았는데 OB는 며칠 전에 처음으로 뽑혔습니다. 콜롬비아에서 생산 중인 GT 같은 경우는 부채 비율이 CP는 양반으로 보일 정도로 엄청납니다. 같은 콜롬비아에서 생산 중인 PXT가 부채가 전혀 없고 배당을 6% 주는 것과 비교됩니다. 하지만 최근 국영기업 이씨와 장기 공동개발에 서약했고 매장량 기준으로 아마도 가장 저평가인 주식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높은 부채 비율과 콜롬비아를 생각해보면 주가가 눌려있는 게 이해는 갑니다. 마지막으로 오일 서비스 회사들의 자료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당분간 서비스보다는 업스트림에 집중하고 싶고 활동량으로 보면 미국보다는 캐나다가 전망이 좋아 보여서 캐나다 회사인 STEP만 조금 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업체들은 셰일의 시추장치나 DUC가 줄어드는 중이고 오히려 육상보다는 RIG나 FTI 같은 해양 시추 서비스 업체들의 관심이 늘어나는 중입니다. 배당주 페트로탈? 브라질로 수출하는 아마존강 수위가 건기 동안 낮아지면서 생산 자체를 못하는 날이 늘어났는데 다행히 9월 말부터 상황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는 것처럼 9월까지 여름의 수위가 가장 낮아지는데 석유 재고를 체크하는 것도 모자라서 아마존강의 수위까지 체크하다 보면 자괴감이 듭니다. 베스트는 계절적인 변수가 없는 페트로페루의 송유관이 제대로 작동하는 게 최선인데 치안이 나쁜 페루 특성상 송유관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문제입니다. 다행이라면 최근에 송유관을 공격했던 마피아 갱단을 체포했다는 뉴스입니다. 안정적인 수송 경로만 확보되면 하루에 2만 배럴 이상 생산량은 물론이고 블록 107 구역도 개발할 수 있을 텐데 아쉽습니다. 그동안 브라질의 PBR과 콜롬비아의 이씨가 엄청난 규모와 수익 앞에서도 주가가 힘을 쓰지 못했던 게 석유 산업의 회의적인 좌파 쪽 대통령이 정권을 잡는다는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페루의 문제는 그보다도 더 원초적으로 나라가 너무 가난해서 치안이 좋지 못하고 행정적인 부분에서 부정부패가 만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브라질이나 콜롬비아보다 더 리스크가 큰지도 모르겠습니다. 부채가 전혀 없고 자산이 워낙 좋으며 10%가 넘는 배당이 정치적인 리스크에 베팅할 정도로 매력적인지 잘 판단해봐야 하겠습니다. 오케이, 거기까지.